이스라엘의 한 어린이집에서요, 아주 흥미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꾸 아이를 늦게 데리러 오니까 이걸 해결하려고 지각하는 부모님들한테 벌금을 물리기로 한 거예요. 아, 처벌을 하면 좀 나아지겠지 하고 생각했겠네요. 그쵸. 당연히 그렇게 예상했는데 결과가 정말 의외였습니다. 오히려 지각하는 부모가 2배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정말 역설적인 결과네요. 그게 왜 그러냐면 벌금이 일종의 처벌이 아니라 늦을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가격표처럼 느껴지게 된 거죠. 아, 돈 냈으니까 좀 늦어도 괜찮아. 이렇게요. 바로 그겁니다. 이전에는 미안함, 뭐랄까 도덕적인 죄책감 같은 게 있었는데 이 벌금 제도가 그 죄책감을 아주 깔끔하게 없애준 셈이 된 거죠. 바로 이 지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려고 벌금, 세금, 가격 이런 이름표를 붙이잖아요. 근데 사실 현실은 그렇게 딱딱 나뉘어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이야기들이 바로 이런 세상의 복잡한 이면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도와주는 일종의 사고의 도구 상자에 대한 겁니다. 이 도구들을 잘 활용하면 왜 그 어린이집 벌금 제도가 실패했는지, 또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여러 역설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겠네요. 네, 그럼 첫 번째 도구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바로 빼기와 더하기입니다. 빼기와 더하기요. 네, 아주 복잡한 현상에서 불필요한 군더더기를 과감히 빼버리고 그렇게 드러난 진짜 본질을 다른 상황에 더해서 적용해보는 방식이죠. 빼기와 더하기야? 조금 추상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혹시 과학의 역사에서 좋은 예를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이 완벽한 예시입니다. 사실 아인슈타인 이전에도 푸앵카레 같은 과학자들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빛의 속도는 누가 보든 똑같다는 가설을 이미 제시했거든요. 아, 이미요. 네. 하지만 그분들은 그 기존 물리학의 아주 오래된 전제, 에테르라든가 절대적인 시간이라는 개념을 끝까지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걸 빼내지 못했던 거죠. 아, 그러니까 모두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던 그 전제를 의심하지 못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아인슈타인의 정말 위대한 점은 바로 그 절대적인 시간은 존재한다는 전제를 과감히 빼버린 데 있습니다. 그걸 빼버리고. 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빛의 속도는 관측된 속도뿐 아니라 실제 속도도 불변한다는 새로운 원리를 더한 거죠. 그 결과 시간이 상대적으로 흐른다, 길이가 짧아진다 같은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혁명적인 이론이 탄생한 겁니다. 와, 그러니까 핵심을 가리고 있던 낡은 가설 하나를 뺐을 뿐인데 세상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네요. 그렇죠. 케플러가 행성은 완벽한 원궤도로 돈다는 생각을 버리고 타원궤도라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해서 근대 천문학을 연 것도 비슷한 맥락이겠군요. 맞습니다. 아주 정확해요. 최근 일본 아사히 음료 사례도 재밌어요. 라벨을 완전히 뺀 생수병을 출시했는데 이게 대성공을 거뒀거든요. 아, 저도 본 것 같아요. 예,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 라벨을 빼버리니까 분리수거가 편해지고 친환경적이라는 새로운 가치가 더해진 겁니다. 본질을 가리는 무언가를 빼는 것, 그게 혁신의 시작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본질을 추출해서 다른 곳에 적용하는 능력이라 듣고 보니 이건 결국 유추, 그러니까 비유하는 능력이랑 깊이 연결된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인지과학자들은 심지어 모든 사고의 본질은 유추다라고까지 말해요. 모든 사고의 본질이요? 네, 비유는 그냥 말을 예쁘게 꾸미는 수사법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식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예수님은 신과 인간의 관계라는 아주 어렵고 추상적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 돌아온 탕자 이야기요. 맞습니다. 돌아온 탕자를 용서하는 아버지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익숙한 가족 이야기를 비유로 사용하셨죠. 그러네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마찬가지고요. 똑같은 가르침도 듣는 사람의 마음 상태, 그러니까 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걸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철학자 하이데거가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라고 말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다가오네요. 우리가 언어를 도구처럼 쓰는 게 아니라 아예 언어라는 집 안에 살고 있어서 그 집의 창문을 통해서만 세상을 본다는 거니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비유의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납니다. 약점이요? 네. 모든 비유는 현실의 일부만 비출 뿐 현실 그 자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비유를 접할 때 항상 비유 파괴자, 즉 그 비유가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뭔지 찾아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비유 파괴자.
흥미로운 개념이네요.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플라톤의 국가에 나오는 비유가 아주 유명하죠. 플라톤은 국가를 배에, 통치자를 선장에 비유했어요. 아, 네, 들어본 것 같아요. 유능한 선장이 배를 이끌어야 하듯 지혜로운 철학자가 국가를 다스려야 한다는 주장이었죠. 이 비유 꽤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나요? 네, 뭐 직관적으로는 와닿는데요. 유능한 전문가가 이끄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런데 잠깐만요. 생각해보니까 결정적인 차이가 있네요. 어떤 차이일까요? 배는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목적지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국가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할지부터 구성원들이 함께 합의해야 하는 공동체 아닌가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그게 이 비유의 비유 파괴자입니다. 플라톤의 비유는 국가 운영이라는 아주 복잡한 가치 선택의 문제를 단순히 목적지까지 가는 기술의 문제로 축소해버리는 위험한 오류를 담고 있죠. 아, 비유 하나에 그런 함정이 숨어 있을 수 있군요. 그럼 좀 현대적인 사례는 없나요? 물론 있습니다. 경찰이 체포한 용의자의 휴대폰을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느냐 하는 논쟁이 있었어요. 네. 수사기관 쪽에서는 휴대폰을 과거의 주소록 수첩이나 지갑이랑 같다고 본 겁니다. 체포 현장에서 수첩이나 지갑은 영장 없이 볼 수 있으니 휴대전화도 마찬가지라는 논리였죠. 언뜻 들으면 그럴듯한데요. 하지만 미국 연방대법원은 다르게 봤습니다. 휴대폰에 담기는 정보의 양과 질, 그리고 그게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하면 이건 도저히 수첩 수준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거죠. 차라리 집 한 채나 개인용 노트북에 가깝다고 본 겁니다. 아, 그 영향력의 차이가 엄청나군요. 네, 이렇게 비교 대상 간의 영향력에서 현저한 차이가 날 때 그 유추는 파괴되고 새로운 기준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결국 무언가를 섣불리 다른 것에 빗대서 이건 이거다라고 정의하고 범주화하려는 시도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 문제를 파고든 철학자가 비트겐슈타인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아주 간단한 질문을 던졌어요. 무엇인가?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한번 따져볼까요? 보드게임, 카드게임, 올림픽 경기는 분명 게임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혼자 공 던지고 노는 것도 게임이고 아, 경쟁이나 승패가 없는 1인용 카드 놀이도 우리는 게임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모든 게임들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공통된 본질, 그런 게 정말 있을까요? 듣고 보니 없네요. 어떤 게임엔 경쟁이 있지만 어떤 건 없고, 어떤 건 규칙이 복잡하지만 어떤 건 거의 없고요. 딱 잘라 정의하기가 불가능한데요. 비트겐슈타인은 이걸 가족 유사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가족 유사성이요? 네. 한 가족의 구성원들이 코는 아빠, 눈은 엄마를 닮는 식으로 하나의 특징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여러 특징들이 그물망처럼 서로 겹치고 교차하면서 닮은 구석을 만들어내잖아요. 게임 같은 개념도 그렇다는 겁니다. 와, 그래서 그는 생각하지 말고 보라 하고 말했습니다. 섣불리 정의를 내려라 하지 말고 현실에 있는 풍부하고 다양한 사례들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라는 거죠. 와,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네요. 우리는 항상 명확한 정의를 찾으려고 애쓰는데 그게 오히려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현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태도. 그런데 관찰하다 보면 또 다른 흥미로운 패턴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아주 서서히 조금씩 변하던 게 어느 순간 갑자기 완전히 다른 걸로 확 바뀌어버리는 현상 말이죠.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바로 해결이 말한 양질 전원의 법칙이죠. 양질 전원의 법칙. 점진적인 양쪽 변화가 어떤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폭발적인 질적 변화로 이어진다는 개념입니다. 가장 쉬운 예가 물이죠. 물을 98도, 99도까지 데울 때는 그냥 뜨거운 물일 뿐입니다. 양적인 변화만 있죠. 그렇죠. 하지만 딱 1도만 더 올라 100도가 되는 순간 물은 갑자기 끓어오르면서 수증기라는 전혀 다른 상태의 물질로 질적인 도약을 합니다. 이 법칙이 사회현상에도 적용된다는 게 정말 흥미로웠어요. 나폴레옹 시대 프랑스군과 이집트 맘루크 기병 이야기요. 개개인의 전투 능력만 보면 맘루크 병사 2명이 프랑스 병사 3명보다 강했다고 하죠. 맞습니다. 소규모 전투에서는 맘무르크가 항상 이겼어요. 그런데 병력 규모가 커져서 예를 들어 1000명의 프랑스 병사와 1500명의 맘무르크가 맞붙으면 결과는 항상 프랑스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규모가 일정 수준,
즉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개별 병사의 전투력이라는 양보다 지휘 체계에 따라 움직이는 규율이라는 질이 훨씬 더 중요해졌기 때문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조직의 힘이라는 새로운 질적 차원이 나타난 거죠. 전략 핵무기도 마찬가지예요. 아, 핵무기요? 핵무기 몇 기를 더 가지고 있느냐는 양적인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상대에게 핵 공격을 당하더라도 살아남아서 반드시 보복할 수 있는 능력, 즉 2차 보복 능력을 갖추는 임계점을 넘는 순간 핵무기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사용하는 무기에서 전쟁 자체를 막기 위한 억제용 무기로 질적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이걸 상호 확증 파괴라고 부르죠. 아, 한쪽이 쏘면 다른 쪽도 보복해서 결국 다 같이 망하니까 아무도 먼저 쏠 수 없는 상태. 네, 양이 질을 바꿔버린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현상의 본질을 제대로 보려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양적인 변화 너머에 있는 질적인 전환의 순간을 포착해야 하는군요. 그런데 또 다른 함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는 데이터 자체가 애초에 편향된 데이터일 가능성이요? 네, 보이지 않는 데이터의 함정, 바로 생존자 편향의 문제입니다. 생존자 편향? 2차 세계대전 때 미군이 겪었던 실제 일이죠. 전투를 마치고 돌아온 폭격기들을 분석해보니 날개랑 동체, 꼬리 부분에 총알 자국이 집중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을 더 튼튼하게 보강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게 합리적인 판단처럼 보이는데요. 가장 많이 맞는 곳을 보강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통계학자 아브라함 왈드는 정반대 주장을 했습니다. 보강해야 할 곳은 총알 자국이 가장 많은 곳이 아니라 총알 자국이 전혀 없는 곳이라고요. 전혀 없는 곳이요? 네, 바로 엔진과 조종석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 그곳에 총을 맞은 비행기는 아예 기지로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이군요. 정확합니다. 우리가 분석한 데이터는 오직 살아 돌아온 비행기들의 데이터였던 거고요. 바로 그거죠.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격언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성공하거나 살아남은 사례들만 보기 때문에 실패하거나 사라진 사례들이 주는 교훈, 즉 침묵하는 묘지의 목소리는 듣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생존자 편향의 핵심이에요. 와, 1차 대전 때 영국군이 병사들에게 철모를 보급했더니 갑자기 머리 부상자 수가 급증했던 현상도 같은 원리입니다. 철모를 썼는데 부상자가 늘었다고요? 그것도 참 역설적이네요. 사실은 철모 효과가 너무 좋았던 겁니다. 이전 같았으면 머리에 파편을 맞고 직사했을 병사들이 철모 덕분에 목숨은 건지고 부상자로 통계에 잡히기 시작한 거죠. 아, 직사자가 부상자로 바뀌면서 통계가 왜곡된 것처럼 보였을 뿐이군요. 네, 눈에 보이는 데이터만 믿었다가는 완전히 잘못된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결국 오늘 우리도 이야기한 모든 도구들, 불필요한 것을 빼고 본질을 더하는 것, 비유의 함정을 경계하는 것, 섣부른 범주화를 피하고 현상을 관찰하는 것, 양이 질로 바뀌는 임계점을 포착하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데이터까지 고려하는 것. 이 모든 게 결국 세상을 더 깊고 정확하게 이해하려는 노력이네요. 맞습니다. 마치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압축해서 핵심 원리를 찾아내는 과정처럼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실제로 인지과학이나 정보이론에서는 이해란 곧 압축이다 라는 명제를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이해가 곧 압축이다? 네, 우리가 숲에서 호랑이를 봤을 때 그 호랑이의 털 한 올, 줄무늬 하나까지 전부 기억하는 게 아니라 호랑이라는 개념 하나로 압축해서 저장하잖아요. 무한히 이어지는 원주율을 파이라는 기호 하나로 요약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아, 무언가를 진정으로 이해했다는 건 그 대상에 대한 정보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규칙을 발견했다는 뜻이니까 그만큼 정보를 더 효율적으로 압축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규칙을 알면 다음에 올 것을 예측할 수 있고 예측이 가능해진다는 건 그만큼 정보량이 줄어든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깊어질수록 압축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아, 그렇군요. 최근에 거대 언어 모델 LLM을 활용한 파일 압축 기술이 기존 기술보다 2배 이상 높은 압축률을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바로 이 명제를 증명합니다. 인공지능 모델이 데이터를 깊이 이해할수록 다음에 올 내용을 더 정확하게 예측하고 그 덕분에 훨씬 효율적으로 정보를 압축하게 된 거죠. 더 나은 이해가 곧 더 강력한 압축이라는 사실을 기술로 보여준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 정말 많은 사고의 도구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야기를 정리하다 보니 예일 로스쿨의 한 전통이 떠오르네요. 신입생 환영식에서 학장이 이런 말을 해준대요. 이제 러닝머신에서 내려올 시간입니다.
러닝머신에서 내려올 시간이다. 의미심장한데요. 어떤 뜻일까요? 더 이상 남들이 정해놓은 속도와 트랙 위에서 경쟁하는 경주, 레이스를 그만두고 이제부터는 스스로 방향과 목표를 정해서 달리는 자신만의 달리기, 런을 시작하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아, 경주와 달리기. 표면적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본질은 완전히 다르군요. 그렇죠. 경주에서는 옆 사람의 실패가 나의 성공이 될 수도 있지만 달리기는 순위와 상관없이 완주 자체의 성취감, 자기만족이 더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바로 그 자신만의 달리기를 하는데 필요한 어떤 지도가 되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이라는 거대한 텍스트를 남들이 해석해 놓은 대로만 읽는 게 아니라 오늘 얻은 도구들을 가지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행간을 읽고 숨은 의미를 발견해 나가는 거죠. 네, 타인의 욕망이 설정해 놓은 트랙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호기심과 욕망을 따라 달리는 그 과정 자체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탐험한 이 사고의 도구들이 당신만의 길을 찾아가는데 든든한 나침반이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